뻔뻔한 역사, 이쌤이 하는 뻔뻔한 역사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이제 제가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만든 수제 노트고요. 2022 개정 한국사 총 9종이 있는 거를 제가 모아서 핵심만 언선해서 지도나 도표, 자료 같은 거를 총 편집해서 만든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메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있고요. 교사 근무로 한 지는 한 10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한국사 수업을 나가게 될 건데요. 자, 처음에 구석기, 신석기는 제가 따로 나중에 특집으로 요약을 해서 보내기로 하고, 오늘부터 바로 고조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를 보면은 국가의 탄생, 고조선의 흥망성쇠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바로 국가의 탄생.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때는 바로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국가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바로 고조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의 탄생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바로 농경의 발달로 잉여 생산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석기 혁명을 이후로 이제 농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농업 생산물이 늘어나고, 즉 먹고 살 거 빼고 남은 여분의 생산물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이른바 계급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배자들은 자신을 군장이라고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피지배자들인 저들과 지배자인 나는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뭔가 권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하늘의 자손, 즉 천손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의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의 지배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배의 이념으로 삼으면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천동기를 사용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도구나 모든 것들을 다 청동기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청동은 5,000도가 넘는 엄청나게 뜨거운 데서 다루어야 되는 주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다루는 것도 까다로웠기 때문에, 즉 청동칼이나 청동거울, 청동거울 이런 것들, 그리고 청동방울 이런 것들을 만드는, 즉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권위 도구로서만 썼지 실질적으로는 나무, 돌 이런 것들을 여전히 썼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봐야 되겠죠. 즉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의 건국설화 알고 있죠, 여러분? 당군의 건국설화는 뭐가 있죠? 맞습니다.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이 있었는데, 곰 부족은 100일 동안, 즉 곰은 쑥과 마늘을 동굴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먹어서 사람이 되었고, 호랑이는 그러지 못하고 50일 만에 나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었던 곰이 여자로 변신하여, 즉 환인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부족을 이뤘다라는 건데, 이거 참 굉장히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은 믿겨지지가 않죠. 이 말인즉슨 여기 노트에 있는 대로 천신신앙과 토테미즘이 합쳐진 결과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아까 말했던 환웅이라는 집단은 하늘에서 내려온 집단입니다. 그래서 천신, 하늘신을 모시고 있는 집단이었는데, 이들이 어디선가 있다가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고조선의 영역에 들어왔는데, 이 미리 있었던 고조선의 영역에는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대1로 소위 말하는 맞짱을 뜨기에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에게 환웅 부족이 갖고 있던 선진 문물을 대가로, 너희들 중에서 나를 따르는 애들에게는 선진 문물을 줄게. 그러니 누가 나에게 올래라고 미리 떠받고, 여기서 선진 문물을 갖고 싶었던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의 다툼으로 결국에는 호랑이 부족이 곰 부족을 상대하지 못하고 곰 부족이 이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서로 목숨 걸고 싸우다 보니 힘이 다 빠졌겠죠. 그런 상태에서 환웅의 부족인 요 천신신앙을 가진 부족과 싸우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 중에 살아남은 곰부족이 여자, 즉 흡수 통합되는 대상으로 천신신앙을 믿는 부족의 흡수 통합이 되면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옆에 보면 재정일치라고 되어 있죠. 이 재정일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위에 건 지우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단군 왕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단군이 바로 제사장을 뜻하는 것이고요. 왕검이 바로 정치적 지배자를 말합니다. 정치적 지배자. 아까 위에서 했던 바로 군장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군 왕검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의 성격과 정치적 지배자의 성격이 합친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조선의 영역을 봐야 되겠죠. 위에 지도를 보면 고조선의 영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선생님이 정기, 후기라고 나눠져 있는데, 원래 고조선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늘 부족을 섬기는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이 합쳐진 이 고조선의 영역은 초창기에는 여기 요동 일대에 주름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영역이 이렇게 커지는데, 문제는 고조선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겠지만 춘추전국시대 배웠죠? 바로 그 춘추전국시대의 한 주축국이었던 연나라가 있었습니다. 연나라가 세력이 커지면서 국경선이 마주치게 되니 고조선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중국 초창기에는 고조선은 중국 요와 하류 지역에 있었다가, 즉 연나라 장수 진계라는 사람의 침략으로 요동 지역을 상실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수도, 즉 평양을 기점으로 해서 평양 일대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양으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고조선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즉 중국에서는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고 진나라가 통일을 해왔죠.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가 등장하는, 한고조 유방이 세웠던 그 한나라가 등장할 시점에 중국에서 한 무리가 고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무리가 바로 누구냐면 위만이라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살거나 미국에서 살거나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을 제중동포, 제미동포, 제일동포라 그러죠. 그것처럼 위만은 원래 고조선에서 살고 있다가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이른바 우리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미국이 없었을 거니까 제일 가까운 중국, 즉 차이나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넘어갔는데, 여러분 중국 가면 어때요? 우리랑 말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중국 가면 성공할 줄 알고 갔는데 오히려 더 고생만 하다 보니,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어차피 내가 죽을 거면은 내 고향에서 죽는 게 속 편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들고 들어왔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위만은 중국의 진한 교체기에 수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진한으로 교체되는 요 시점에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오는데, 이 당시 고조선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바로 준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만은 준왕에게 취업 이력서를 냅니다. 왕이시여, 나 중국에서 좀 살다 와서 중국말도 좀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철기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철기를 제가 다룰 줄 압니다. 청동기는 5,000도에서 넘는 굉장히 다루기 힘든 주물이었다면, 철기는 그거보다는 약한 온도에서 더 강한 강철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준한 입장에서는 이놈 봐라, 중국말도 좀 하는 데다가 중국에 어느 정도 연줄도 있고 철기를 다룰 수 있어? 좋아. 그러면 당신을 국경선 일대 총사령관, 지금으로 따지면 야전군 사령관 4스타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위만은 준하에게 충성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자, 국경지대에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인적이나 물적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왕에게 필요한 물적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준왕은 위만에게 국경선을 만들어 놓고 평양에서 에브리바디 홀리바디 이러면서 신나게 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만의 요청사항을 무시하자 위만이 점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돼요. 뭐지? 저런 놈도 왕을 하는데 나도 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른바
최초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최초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최초의 쿠데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철기 문화를 원래 다뤘으니 철기 문화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수용해서 주변 지역을 적극적으로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위에 지도를 볼까요? 자, 위만 조선이 이제 정권을 바뀌고 나서부터 철기를 다루면서 우리의 예맥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민족을 예맥족이라 그러는데 바로 예족을 공격하기도 하고 옥저, 임돈, 진번 지역으로 팽창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또한 중개무역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중개무역이란, 자, 중개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쓸게요. 중개무역을 실시하는데, 즉 남방의 진국과 여기 요 일대 나중에 사만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 써놨던 대로 한나라인데, 원래 한나라랑 진국이 다이렉트로 교역을 했어요. 그런데 고조선이 이걸 막으면서 한나라에서 진국으로 할 때는 나에게, 진국에서 한나라로 갈 때는 나에게 라고 하면서 차익을 남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00원짜리 물건을 원래는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위만조선이 가운데 끼게 되면서 10,000원이 아니라 50,000원의 시세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한나라에서 10,000원에 팔았지만 위만조선은 50,000원에 파니까 차익이 얼마가 되죠? 40,000원이 남기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한나라와 진국 사이에서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서 한무제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는데, 한무제는 중개무역도 중개무역이지만 여기 있는, 우리 중학교 역사 때 배웠죠. 흉노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한무제와는 필생의 라이벌 단계인데 이 흉노가 고조선과 접촉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한나라를 같이 때리자라는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걸 본 한나라 입장에서는 1대1로 싸우기도 버거운데 만약에 2대1로 싸우게 된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불리한 게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센 놈을 먼저 치는 게 아니라 명분도 있고, 즉 전쟁을 할 때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즉 명분이 있는 약한 놈부터 치고 저 센 놈을 상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먼저 고조선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무제의 위만 조선을 침공하게 되면서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데, 요 뒷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러면서 고조선의 법은 팔조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됩니다. 팔조법이란 무엇이냐? 옆에 보이는 사료에 있는 것처럼 팔조법이라 그러면 사형에 처한다, 이른바 살인죄죠.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살인죄,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내며 공물로 배상한다, 이른바 재물 손괴죄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고 절도죄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권력, 즉 살인을 하면 누군가 막아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재물로 인해서 노비가 되거나 갚아야 되는 이런 걸로 인한 사유재산 제도, 그리고 노예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고조선의 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조선의 전성기와 체제를 알아봤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고조선, 즉 위만조선의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한나라는 고조선한테 압박을 줍니다. 야, 너네 자꾸 중개무역을 하고 있는데 나 이거 참을 수 없어. 그냥 원래 시가대로 원래 가격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 그러자 고조선은 이거 웬걸? 왜 내정간섭 노노, 네 알길이나 잘 닦으셈, 우리는 우리 갈 길 갈게 라고 하면서 한나라의 요구를 무시했고요. 계속해서 중개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기 위에 우리 흉노가 있었다 그랬죠. 흉노 세력과도 계속 접촉을 하게 되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어차피 칠 거 빨리 쳐서 근심을 덜자라고 하면서 한나라는 대규모의 공격을 감행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육군도 공격을 하고요. 해군도 공격을 해서 수륙 양면 공격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1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항전했으나 결국 내부 분열로 멸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나라들의 멸망과 건국을 보겠지만 이 멸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외적, 외부적인 요인, 하나는 대내적,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대로 항상 내부적으로는 분열 때문에 망하게 되고요.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입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이렇게 멸망이 되는 요인을 두 가지가 알 수 있는데, 어찌됐건
고조선이 힘들게 싸워서 항전을 했지만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어마무시하죠. 한나라의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한나라는 고조선의 땅에 군현을 설치해서 식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낙랑군을 중심으로 현토, 진번, 임등군을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 지도 보이죠? 원래 여기가 고조선의 영역이었는데 여기를 고조선이 사라지고 낙랑, 현도, 임둔, 진번군이라는 한나라의 직할 통치 식민 지역을 만들어서 다스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는데, 고조선의 역사적 의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에서도 주로 요즘에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고조선까지 내는 파트가 있는데 저 역시도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고조선은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했던 대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예요. 그런데 뭘 기반으로 만들었느냐? 아까도 말했죠. 고조선의 성립되는 바로 청동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 의의는 뭐냐? 우리가 말했던 팔조법 이런 것들 있죠. 고조선의 문화가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전파되는데 한 번만 전파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총 3번이나 전파됐는데 우리 아까 말했죠?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가면서 준왕의 남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이동해서 그때 첫 번째로 고조선의 문화가 남쪽 지역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위만이 준왕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면서 세력 팽창을 하면서 여기저기 정복 전쟁을 많이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옛 정복지에다가 수많은 새로 확보한 정복지에다가 고조선의 문화를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방금 말했던 고조선이 한나라에게 멸망을 하면서 수많은 유인들이 생겼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고조선에서 살다가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고조선이라는 게 없어지고 한사군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멸망한 국가니까 일반 자유시민으로 살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노예로 사니까 끌려갈 수도 있고 노예로 끌려가서 살 수도 있고 이 지역에서 노예로 살 수도 있는데 노예로 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만조선 멸망 이후 수많은 유이민들은 노예로 살기도 하지만 수많은 유이민들은 다 남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고조선의 문화가 세 차례에 걸쳐, 물론 그 뒤로도 전달이 되었겠지만 세 차례에 걸쳐 고조선의 문화가 전파된 것이 우리 한국사의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고조선 최초의 국가, 우리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초기 국가의 성립, 즉 이제 철기가 확산되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아까도 말했죠. 위만조선이 넘어오면서 철기 시대가 도래가 되었고 그 철기 시대를 가꾼 사람들이 시대가 되면서 철기가 확산이 되는데 방금 말했던 대로 고조선에서 전파가 돼서 세 차례나 전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많은 남쪽 지역에는 이제 철기 문화가 확산이 돼서 즉 우리가 그 농사를 짓는 농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철기구로 짓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철제 농기구나 철제 무기가 되면서 사회 분화는 더 촉진되겠죠. 왜? 농사를 더 잘 짓고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철제 농기구를 다루거나 아니면 철기 농기구를 구입을 하겠죠. 그러면서 재산이 많아지고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일어나면서 사회 분화가 촉진되고요. 그리고 이제 철제 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수많은 국가나 부족들, 음락들을 정복하겠죠. 그러면서 우세 부족의 세력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연맹국가, 초창기 국가의 단계인 연맹국가로 나타나는 단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철기 시대의 유적에는 움집, 흔히 말하는 그냥 막 지은 집에서는 아니고 그렇다고 살짝 집 모형을 갖췄는데 굉장히 그냥 허술하게 지었어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자연인들이 살고 계신 그런 집 느낌이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는 지상 가옥으로 변화가 되고 무덤도 널무덤, 시체를 이제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게 널무덤이라고 해서 이제 무덤이 만들어지고 동무덤, 혼자 이제 독에다가 무덤을 계속해서 시체를 그냥 땅에다 묻거나
풍당이라고 해서 바람에 시체 썩게 했는데 이제는 뭔가 무덤을 갖춘 상태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속해서 사회가 변화되면서 계급이 분화되고 경제력이 확대되면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과도기,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에는 과도기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도를 보면 초기 국가들이라고 해서 여기 수많은 국가들이 나오죠. 고조선은 멸망을 했고 한사군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낙랑군. 낙랑군이 있지만 이제 초기철기라고 해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선생님 옥저, 동예를 합쳐서 옥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마한, 진안, 변안, 각자 백제, 신라, 가야로 파생되는 요런 초기철기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부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볼게요. 자, 이 부여는 정치 시스템은 바로 제가, 사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지역이 왕이 있으면, 즉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있으면 그 각 지역으로 제가들이 각자 있는 거예요. 제가들이 각자 자신들의 영역 지키면서 왕을 숭배하는, 왕을 따르는 그런 모습인데, 왕이 있지만 제가, 사출도 각각 우리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윷놀이 들어봤죠? 우리 설날에 많이 하는 윷놀이. 그 부여의 부족들이 윷놀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별로 힘이 세질 않았어요. 그래서 군약 신강, 즉 왕은 약하고 신하가 센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경제는, 이 부여는 굉장히 넓은 초원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넓은 지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경이나 목축을 하는데 굉장히 적합했다. 자,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옆에 보이죠? 일책 12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책 12법 이게 무엇이냐? 우리 아까 고조선 위 한번 볼까요? 고조선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거나 아니면은 50만 원, 즉 만 원을 훔쳤으면은 뭐 50만 원 그 배상이라 이런 건데, 부여는 더 빡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를 잘못했으면 12배로 갚아라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주먹밥 하나를 훔쳤으면 12개로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게, 지금은 없어진 법이지만 연좌제라고 해서, 즉 내가 잘못했으면 나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내 주위, 가족, 친구, 이웃까지 모두 책임을 묻게 하는 이른바 연좌제라고 해서 굉장히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자, 풍습은 뭐가 있느냐? 위에도 나와 있죠. 바로 순장이에요. 이 순장이란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왕이라고 칩시다. 제가 왕이고 제 마을에 뭐 한 100명이 살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0명을 물론 다 죽일 수는 없고, 저를 따르던 시종들 또는 노예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제 가족들, 즉 와이프,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제가 죽을 때 같이 묻는 거예요. 왜냐고요? 살아있을 때도 저의 신하이고 부하였으니 죽어서도 저를 따라라라는 입장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시키는 순장 제도가 같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천 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고라는 건데, 이거는 12월에 행사를 했어요. 즉 북치고 에브리바디 홀리바디 하면서 북치고 신나게 노는 건데, 모두 다 같이 노는 그런 단계에서 운영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여의 각종 정치, 경제, 사회, 풍습, 제천 행사를 봤다면, 이제 두 번째는 고구려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고구려, 바로 부여에서 파생된 국가인데, 요 점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구려 파트 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자, 고구려는 부여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왕이랑 제가가 똑같죠. 하지만 완벽히 똑같진 않습니다. 부여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역시도 왕이 있으면 제가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고요. 근데 고구려는 우리가 고구려에서도 하겠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른 산악지대였어요. 그래서 농경도 있지만 목축도 있지만 주로 사냥. 왜? 험준한 산에서 농사나 그 소나 양을 키우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수렵, 이른바 사냥을 하거나 나중에 알겠지만 정복을 하는 그런 쪽으로 더 발달하게 됩니다.
자, 사회는 엄격한 법률. 왜냐하면 스파르타 알죠, 여러분? 스파르타처럼 굉장히 강력한 규율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잘 잡힌다라고 생각해서 고구려는 굉장히 엄격한 법률로 운영이 됐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대릴사위제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서옥제라고 합니다. 원래 명칭은 서옥제예요. 집 서자 그 지택 옥자라는 걸 써서, 즉 와이프의 집 근처에 집을 만들어서 산다라는 개념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장인어른 집에서 같이 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옥제, 대릴사위제를 운영을 했고요.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바로 얼라이언스, 동맹입니다. 자, 부여는 영고라고 해서 북치고 12월이라고 그랬죠. 고구려는 10월이에요. 고구려 역시도 북치면서 노는데 동맹이라고 해서 호숫가에서 만나서 모든 고구려인들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고구려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세 번째는 바로 옥저입니다. 자, 근데 옥저부터는 조금 특이합니다. 왜? 부여와 고구려는 왕, 즉 연맹왕국의 단계였다면 옥저와 동예는 연맹왕국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즉 왕이 아닌 군장이 다스리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 군장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읍군, 삼로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옥조와 동예는 비슷해서 선생님이 옥동이라 묻는다 그랬죠. 그래서 옥조와 동예는 지금의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 강원도 북부 일대 있으면서 농경과 그 어촌, 어업을 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옥저의 사회 파트에서 보면은, 자, 옆에 지도에도 옥저에서 사회 파트에 보면은 민며느리제만 나와 있는데, 사회 파트는 뭐냐면 바로 가족 공동묘지. 우리 요즘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무덤 쓰지 말고 나는 뭐 가족끼리 묶어다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죠. 그것처럼 가족 공동묘지를 만들었어요. 가족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이른바 골장제라는 거를 운영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풍습이 바로 민며느리제입니다. 민며느리제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는 요즘 결혼을 뭐 20살 넘어서 거의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12 요때만 넘으면은 결혼을 빨리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딸만 10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 명이라도 입을 줄이는 게 조금 더 이익이겠죠. 그래서 앞 동네 갑돌이라는 애한테 제 딸을 보내는 거예요. 제 딸을 보내면서 우리 집에서 있으면 그래도 노동력을 하면서 뭔가 먹을 걸 챙겨주는데, 남의 집에 보내니까 노동력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딸을 그 갑동이네 집에 보내면서 내 딸에 대한 일종의 몸값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며느리제는 매매혼, 내 딸을 그냥 그 집에 판매한다.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좀 그렇긴 한데, 옛날에는 내 딸의 노동력을 내가 쓸 수 없으니 그 대가를 값으로 환산해서 받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옥자는 그런데 제철 행사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철 행사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예로 넘어와서 보면, 동예는 바로 책화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책화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사회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 초딩 때나 뭐 중딩 때 짝꿍이랑 책상 쓰면서 책상에 금 그어가지고 이거 넘어가면 다 내 거다 뭐 이렇게 유치한 장난 해본 적 있죠? 그거라고 보면 돼요. 이 동네의 각 부족들은 1번 부족부터 뭐 8번 부족까지 있다고 치면은, 1번 부족의 사람이 8번 부족에 사는 마을로 넘어가면 잡히게 되어 있어요. 너 1번 놈이 왜 우리 8번에 넘어왔어? 이거 문제 있어. 라고 하면서 잡아놉니다. 그래서 8번 부족이 1번 부족에 연락을 해요. 야, 너네 1번 부족들아, 너희 1번 부족의 똘똘이가 우리 8번 부족에 넘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인질로 데리고 있다. 이 똘똘이를 데려가고 싶으면은 똘똘이의 몸값을 가지고 와라. 이러면서 각 부족의 경계와 그 일종의 풍습,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 제도가 책화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풍습은 뭐냐? 바로 족외혼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즉, 같은 그룹 내에서
같은 그룹 내에서 만나지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은 뭐 일반에 우리 반에 같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이른바 연인 관계가 되는데 그런 거를 절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같은 내부에서 뭔가 썸 타고 만나게 되면 끝까지 잘 가면 좋지만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떡할 거야? 계속 봐야 되는데.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같은 부족 내선 하지 말고 저 멀리 다른 부족, 예를 들면 1번 부족의 애들은 뭐 2번부터 8번 부족까지, 2번 부족은 2번을 제외한 1번부터 8번 부족을 만나는 요런 식으로 같은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의 사람들을 만나서 살으라라는 제도가 족외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옥전은 제철 행사가 없었지만 동리에는 제철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천이에요. 10월 달에 열리는 건데 10월이라고 하니까 고구려의 동맹이랑 비슷하죠. 맞습니다. 고구려의 동맹도 10월, 동리의 무천도 10월인데 여러분 요 파트가 주로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즉 이제 곧 사만도 하겠지만 즉 각 국가나 각 부족의 제천 행사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시험 문제를 내기 굉장히 쉽고 실제 수능에서도 뭐 요 초기 파트가 나오진 않는데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 부족의 그 특징들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사만이라고 해서 마한, 진안, 변안이 있죠. 요거를 합쳐서 사만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만은 특이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다 재정 일치의 성격이 조금 더 갖고 있다고 하면은 사만은 철저히 재정 분리 국가예요. 재정 분리란 말은 뭐냐? 정치와 종교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즉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가 다르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면 좋겠고 정치적 지배자는 여전히 여기 보이죠? 노트에도 보이는 것처럼 군장이라고 해서 신지읍차 선생님 군장인데 아까 읍군 삼로라면서요. 다 같은 말입니다. 군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읍군, 삼로, 신지, 읍차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뭐 견지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신지, 읍차, 읍군, 삼로라는 개념으로 정치는 군장이 맞고요. 종교는 여기 보이죠? 천군이라고 해서 즉 제사장의 성격을 다루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만의 경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전라도로 되죠. 진안, 지금의 경상도죠, 경상북도죠. 변안, 경상남도. 굉장히 넓은 벌판이 갖고 있어서 쌀농사, 벼농사나 저수지축 쪽, 거기다가 변안 같은 경우 철 생산이 잘 되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많은 경제적 이득을 확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사만의 사회구역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소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밑에 보이죠? 소도라고 해서 신성한 구역입니다. 여기는 청군이 지배하는 데인데 이 소도 지역에 범죄자가 함부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군장이 청군한테 내놔라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소도는 청군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나 끌어올 수가 없고 군장이 청군에게 요청을 해서 공손하게 요청을 해서 물어봐야 되는 체제였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풍습은 둘에 여러분 김장할 때 뭐 이 집 저 집 친구 집 많이 도와주죠. 그것처럼 품팔이에요. 상호 부조하는 것을 말하고요. 가축 순장, 즉 사람을 이제 순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축까지 순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야에서 그런 일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만의 제철 행사는 두 개가 있었는데요. 바로 5월제가 있고요. 10월제가 있어요. 왜 여기는 다른 국가들은 다 한 번씩 하는데 사만만 두 번을 하느냐? 아까 말했죠.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에서 농업 생산물이 많다고. 그래서 두 번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쌀을 수확하기 전에 보리를 수확하면서 축제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지난 그쯤에 쌀을 수확하면서 또 한 번 축제를 하는 그렇게 두 번의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만의 제천 행사였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삼하는 5월제, 10월제, 그리고 옥저는 없었고요. 동예는 무천. 요 각각의 제천 행사나 각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낼 때 이번 중간고사에도 요 파트가 들어가죠, 여러분. 요 파트를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기 국가에 대해서도 수많은 국가들이 나왔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부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동북공정 들어봤죠? 지금 중국이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조선, 부여, 발해, 옥저, 동예까지 모두 다 자신들 중국의 지방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반박하고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부여입니다. 요 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 고조선은 청동기를 기반으로 세운 최초의 국가라 그랬죠. 이 부여는 철기를 가지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세운 두 번째 국가가 아니라 첫 번째 국가예요. 선생님, 아까 첫 번째는 고조선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고조선이 우리나라 역사의 스토리텔링으로 보면 첫 번째 국가가 맞지만 고조선은 청동기 문명이라 그랬죠. 근데 부여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세운 첫 번째 국가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스토리 라인대로 따지면은 고조선을 뒤를 이어 세운 우리 민족의 두 번째 국가예요. 우리 민족의 두 번째 국가이지만 철기 문명, 우리가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요 철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 첫 번째 국가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역사적 의의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고구려와 백제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말은 원류인데 뭐 원조나 원류 같은 말이니까요. 즉 고구려와 백제 모두 부여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 부여라는 국가를 우리가 절대 녹록히 봐서도 안 되고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설립한 최초의 국가고요. 부여는 고조선의 들을 이어 성립한 우리 민족의 두 번째 국가이지만 철기를 가지고 세운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하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구려와 백제의 원조격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계속해서 말하지만 고구려와 백제는 부여에서 파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백제 성왕 때 하겠지만 백제 성왕이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바꾸기로 하죠. 그리고 백제 왕들의 성씨가 다 부여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는 고구려와 백제의 원조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1강 고조선과 초기 철기 국가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고조선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다룬 국가였고 위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세력이 굉장히 커졌지만 한나라와의 패권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 결국에 고조선이 사라지면서 그 지역에는 한나라의 식민 통치 기구였던 낙랑군, 현토군, 진범군, 임둔군이 나타났고 고조선의 문명이 위에 보이는 것처럼 세 번이나 파생이 되었으며 고조선의 문화를 뒤를 이은 철기 시대에 이렇게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만 국가들이 나타나면서 각 국가들의 특징들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쭉 넘어가 볼까요? 이제 고구려의 건국과 발전, 초기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뻔뻔한 역사 이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